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2 소총의 다양한 버전. 2. 그 능력은 끔찍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3. 한국의 비밀무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여러분, 한국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은 시간이 거듭될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현재 외국인들은 한국산 소총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데요. 최근 한국 언론들은 K2 소총을 넘어 다양화된 국산 총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소총은 모래에서도 또 진흙탕에서도 뛰어난 총기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이 이 소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수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신형 총기들은 외국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DSMG-9 기관 단총은 국내에서 개발돼 벌써부터 필리핀 경찰이 테러 진압용으로 사용하겠다며 수입해갔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무게도 가볍고 휴대성이 좋은 데다가 크롬 도금과 망간 피막을 더하여 총열의 수명이 길어지게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성능시험에서 통과 인증을 받아 육군의 차세대 소총 선정을 노리는 자어 15PQ 소총 또한 방아쇠의 압력이 낮아 총구가 흔들리지 않아 부드럽게 발사됩니다. 종알 낭비를 줄이면서 효율을 높인 버스트 기술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총의 특징은 바로 내구성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총기의 경우 물에 잠기거나 진흙에 빠지면 장전이 되지 않는다든지 격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최신 총기는 그러한 불상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수출을 위해서는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견뎌내야 하는 것이 과제인데 새롭게 개발된 총기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 공인 규정에 맞춰 배합한 걸쭉한 진흙탕에 총기를 담갔다 빼서 곧바로 사격했을 때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한국산 소총을 수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에는 한국의 권총이 수출되고 있었는데요. 지난 2012년 국내 유일의 소국경 화기류 제조업체인 ST모티브는 미국의 수출용 권총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한 권총은 DP-51의 성능을 향상한 LH9, LH9 MKII, LH9C라는 새 브랜드로 60억 원 규모의 권총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죠. 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에는 독일과도 연결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완제품이 아닌 부품 및 반제품이었습니다. 당시 독일 국방부는 육군의 제식 소총인 G36을 대체할 차기 소총으로 헤넬사의 MK556 소총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헤넬사는 과거 카라칼 인터내셔널에 인수되어 소총의 주요 부품을 이 카라칼사로부터 공급하다 왔는데 카라칼사는 연구개발에 특화하는 대신 생산은 해외에 맡겨왔으며 국내 총기 메이커인 다산기공이 주로 물량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산기공은 카라칼사가 아랍에미리트군에 납품한 9만 정 가운데 상당량을 주문 자산표 부착 방식으로 납품해왔었는데 이로 인해 독일에 우리 한국이 만들어낸 기술들이 대거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자체적으로도 총기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업그레이드 해왔고 한국 권총, 소총은 꾸준히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최근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통과해 세계적인 총기 전시회인 샷쇼 2022에서 최고 총기상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소총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의 군과 경찰 등의 수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시그니처 모델인 K2 역시 여전히 대한민국 국군을 비롯해 레바논, 피지, 나이지리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멕시코, 이라크,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페루 등에 수출되고 있을 정도로 해외 무기 시장에서 상당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중 하나입니다. K2 소총은 우리 국군의 주력 제식 소총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였으며 1982년부터 현재까지도 우리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는 N16 소총과 탄창이 호환되면서 전방위로 뛰어난 활용 능력을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K2 소총은 해외 총기 유튜버들도 꼭 한 번씩은 리뷰를 다루는 제품인데요. 게다가 대부분 K2 소총을 두고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 유튜버는 여러 가지 탄약을 돌렸으며 백야드 사격장에서 K2 소총을 사격과 관련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암스코어 55그레인 탄약 9발로 진행한 결과 캘리퍼스로 5.8인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77그레인 IMI 레이저 코어 탄약을 사용해 2차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결과가 미쳤다고 합니다. 단 한 발도 종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두 번째 타겟을 두고 다시 똑같은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박살난 금속 조각이 타깃에 온통 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 역시 만족하지 못하고 스위스 개코 55그레인 탄약을 가지고 다시 사격장을 찾아 K2 소총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백야드에서 쏜 결과 탄환과 탄환의 거리는 2.7인치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총은 누가 쏘느냐에 따라서 사격이 완벽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때문에 K2 소총은 배우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했죠. 또한 이후 분해하는 영상까지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때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K2 소총은 AK처럼 분해가 되지만 경첩은 M16처럼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K2 소총은 AK와 M16을 하나로 합쳐놓은 형태라고 설명하며 전체적으로 한국인들이 한국의 스카 콘셉트의 소총을 개발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그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가 신뢰성을 확인한 다음 필요에 맞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라며 놀랍다는 댓글이 대거 달렸습니다. 물론 한국 소총의 위력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공군 저격수가 들고 있는 국산 저격총 역시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공군 저격수들이 사용하는 저격총은 K14 저격총으로 2013년부터 군에 보급한 최초의 한국산 저격 소총입니다. 이 총의 작동 방식은 볼트 액션으로 800m에서 최대 1km까지 떨어진 표적을 명중할 수 있으며 정밀도가 어네모에 이른다고 합니다. 약 100m에서 지름이 3cm 정도인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다는 의미죠. 이 밖에도 최근 폴란드는 국내 방산 분야 대기업들과 함께 국내 총기 업체들도 함께 초청했습니다. 무기체계를 서방의 무기체계로 아예 바꾸고자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산 총기들로도 제식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K2 소총은 M16을 비롯해 여러 서방의 탄약들과도 호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은 대형 무기뿐만 아니라 이런 소형 무기까지 잘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 받아버렸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봐야 한국 무기는 가성비 아니야? 사람들이 가성비가 좋다는 말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가성비는 말 그대로 가성비야. 한국인들은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런 잘못됐어. 진짜로 가격 대비 괜찮다는 거지 비싼 성능을 지닌 무기들에 비할 바는 아니야. 하지만 한국 무기가 이렇게까지 잘 팔리는 건 가성비 때문 아닌가요? 수학적으로만 봐도 가성비가 좋다는 건 그만큼 하나라도 더 살 수 있고 또 최신 무기로 우리 군인들이 무장하면 상대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꺼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보더라도 독일제 비싼 무기를 살 바에 한국 무기를 살 것 같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한국 무기는 지금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최근 한국에서 만든 총은 일반인들이 쐈음에도 꽤 좋은 군인들의 실력이 나온다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 진입장벽이 너무 낮은 거 아냐? 그런 무기들이 수출돼서는 안 돼. 특히 민간에 팔리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포고를 초래할지는 볼을 보듯 뻔하단 말이야. 아마도 그 일반인이 한국인일 것입니다. 그것도 군대를 다녀온 예비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위험한 총이 아닐지 모릅니다. 함부로 총을 다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남성 대부분은 군대에 다녀왔거든요. 모래나 진흙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사격이 된다는 점에 조금 당황하긴 했어. 아무래도 내 직업이 군인이기 때문에 모래바람이나 바닷물 등이 총에 들어가 고장이 발생하곤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총이 격발된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한국 무기를 또 폴란드가 수입하려고 한다지? 현재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한 곳인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신뢰하는 긴
한국 무기가 뛰어난 성능을 지녔기 때문이야. 거기에 가성비는 덤이라고. 한국인들에게는 무기 개발이 곧 국방이니까 무기들이 겉보기에만 좋은 무기들과는 다르다. 한국은 확실한 적국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그 일선에 무기 개발 기술들이 있어. 소총보다 더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한국 무기가 하나 있다. 그것이 커널입니다. 오랜 세월 한국이 갖지 못했던 무기 핵을 마침내 한국이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한국이 우회로를 통해 핵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의 핵 보유를 결사 반대했던 미국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한국 핵 보유에 대해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대체 한국은 어떻게 핵 보유가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전화의견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사실을 다시 확인해주며 다가오는 핵 위협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제까지 핵 사용에 대해 소문만 돌았던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핵을 전쟁에 동원할 것을 선언한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국방장관의 입에서 더티밤이 사용될 것이며 핵 사용과 관련 이제부터는 다른 국가의 책임이라는 말과 함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더티밤은 저위력 핵무기를 뜻하는 것으로 재래식 폭탄에 방사성 물질을 채운 방사능 무기입니다. 더티밤이 터질 경우 대기에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분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방사능 오염을 일으킵니다. 핵무기와 다른 점은 더티밤의 경우 위력 차원에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범위와 규모를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핵이 터진 주위로 강력한 방사능이 분출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방사능에 의해 망가지는 핵무기와 달리 더티밤은 치명적인 방사능 유출이 일어나는 무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이 본격 전쟁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과 적군과 아군 모든 진영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핵전쟁의 서막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무기. 러시아가 마지막 수단까지 꺼낸 것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가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거짓말이라고 알렸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토니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더티밤 사용 선언이 우크라이나와 그의 동맹국을 흔들려는 수작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죠. 블링컨 장관은 만약 저위력 핵무기를 러시아가 사용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묵과하지 않을 것을 지적. 미국도 러시아를 상대로 핵을 쏘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례적으로 핵 탑재 잠수함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아라비아 해에서 미국 핵 추진 잠수함 웨스트 버지니아의 위치를 공개. 이 잠수함의 사거리 안에 러시아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러시아를 향한 협박 아닌 협박을 가했습니다. 보통 미군의 주력 자산이라 할 수 있는 핵 잠수함을 공개적으로 위치까지 공개한 것은 명백하게 러시아를 향한 미국의 견제 의사라 할 수 있죠. 러시아도 이에 대해 모르진 않았으나 메시지를 바꾸진 않았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과 셔이구 장관은 미국 핵 잠수함 위치 공개와 발맞춰 더티밤 사용에 대해서 러시아는 사용에 대해 분명히 말했다는 말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장에 사용할 것을 암시했죠.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핵이 등장할 예정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긴급한 상황. 재래식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후폭풍이 올 수 있는 핵 사용에 많은 유럽 국가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국 무기를 수입하며 재난에 대비하던 폴란드가 있었죠. 폴란드는 러시아가 기어코 핵을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곤 공포에 질렸습니다. 결국 폴란드 대통령은 미국에게 핵무기를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폴란드 주간지 가제타 폴스카를 통해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핵 공유 프로그램에 폴란드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핵무기를 폴란드에 제공할 것을 미국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안보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선 핵은 필수라 말한 그는 노골적으로 미국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핵을 다른 국가에 누출하지 않으려는 미국은 명백히 폴란드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밝힌 사실조차 부인하며 그러나 최근 러시아에서 더티밤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미국도 기존 핵무기 제공 거부 입장에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근거리에 위치한 폴란드 역시 더티밤의 여파에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폴란드는 러시아 침략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입니다. 최근 벨라루스도 기존 중립 입장에서 러시아 편으로 돌아서면서 폴란드도 우크라이나처럼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에 폴란드는 다급하게 재래식 병력을 사들이며 전쟁에 급격하게 대비한 것이죠. 그러나 전쟁의 한가운데 빠르게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없었고 그중에서 폴란드 정부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단 한 군데였습니다. 바로 한국이 해당 국가였는데요. 한국의 다양한 무기를 직접 본 폴란드는 만족스러운 무기 경험을 통해 다량의 한국 무기를 수입하기에 이릅니다. 실제 올해 국내 방산기업이 폴란드와 맺은 수출 계약은 한화로 약 21조 2,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카이에 FA50 경공격기 48대, 현대로템의 K2 전차 980대, 하나디펜스의 K9 자주포 648문, K239 다연장 로켓 288문 등 엄청난 양의 무기를 싹쓸이하면서 구입을 서둘렀죠. 다른 국가에서 걱정할 정도로 폴란드는 너무도 많은 물량을 선주문하면서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도 엄청난 물량의 생산 라인을 전체 다 가동하는 등 폴란드의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 24시간 공장 가동에 들어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21조 금액의 무기 수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무기 도입까지 폴란드가 선언한 것입니다. 현재 독일의 라인메탈사와 호주에서 경합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레드백까지 폴란드가 구입을 검토한 것이죠. 마리우시 부어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자체 개발 장갑차 보르숙 보르크의 보안 수단으로 한국의 AS-21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S-21은 레드백의 개발 단계 코드명을 지칭하는데요. 레드백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밝히며 레드백 사진을 SNS에 올린 것입니다. 폴란드에서 만약 레드백까지 추가 구입을 검토한다면 약 8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수준의 무장을 폴란드는 갖추면서 본격적인 전쟁 대비에 나선 것이죠. 거기에 더해 폴란드는 핵무장 논의까지 나서며 핵까지 겸비한 강군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친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나토식 핵 공유 방안은 물론이고 B-61 전술핵 폭탄까지도 폴란드에 도입할 것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미 싱크탱크 소속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폴란드에 핵을 배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폴란드 비행장에 B-61을 탑재할 전투기를 파견 폴란드를 방패로 러시아의 핵 공격에 맞서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계획이 변경되면서 뜻하지 않게 한국이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핵 배치와 관련 한국도 전술핵 배치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폴란드가 B-61 핵 배치와 관련 한국에게 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과 폴란드가 맺은 군사협정 덕분에 가능한 일이죠. 과거 2014년 한국은 폴란드와 군사협정을 체결, 양국 사이의 국방 분야 협력과 교류를 중점으로 두 국가 사이의 우호 증진을 위해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에는 군대에 필요한 군수 지원은 물론이고 당사자 군대에 대한 현대화된 무장 및 군사 장비 제공을 포함한 무장 및 군사 장비 공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핵도 이 공유의 개념 아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한국과 지속적으로 군사협력은 물론 방산 분야에 있어 교류가 잦았던 입장이기에 핵 문제에 있어서도 폴란드는 한국의 입장을 10분 이해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서도 한국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폴란드 역시 이해하고 있기에 한국의 핵무기 소유에 대한 염원을 잘 이해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 내에서 불고 있는 핵무기 보유 여론에 대해서도 폴란드는 최근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잘 인지하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해 미국에게 제공받은 핵을 한국에게 넘겨주는 것은 물론 공동관리까지도 나설 수 있는 셈입니다. B-61 무기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도 한 차례 한국에게 제공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기에 미국도 한국에게 핵을 배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더티밤 사용으로 북한에서도 더티밤 사용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대비할 수 있게 핵을 제공해줘야 하는 상황. 이래저래 한국이 폴란드를 통해 핵을 공유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덕분에 한국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을 마침내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에 가까운 국제 정세와 폴란드와의 물자 협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지만 비로소 북한에 맞설 무기를 한국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오랜 염원인 한국 핵 보유가 마침내 현실에 실현되길 기원하며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에 이르기까지 핵을 쥔 국가들이 함부로 핵을 꺼내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